자, 이번 시간에는 제4강, 기초 및 지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 시공학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나 뭐 다음 학년에서 배우게 될 건설 안전공학하고, 같은 건설 계통이라서 그 과목이 거의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건설 시공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아두면 어, 다음 그 건설안전공학에서 훨씬 더 수월해요. 거의 내용들이 비슷해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처음 대하는 그런 과목이긴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짓는 그런 방법들이니까 잘 알아두면 상식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초 및 지정 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그럼 기초란 뭐냐? 기초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같으면 건물의 하중을 집 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땅 속에 설치한 그 건축 부분의 구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지금은 대부분 다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한옥에서 살 때는 한옥의 기초를 뭘로 했어요? 주춧돌로 했죠. 땅을 다지고 그 위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이제 뭐 목재 기둥을 세워서 했죠. 이렇게 이제 땅에다가 이제 건물의 하중을 이제 받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기초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중을 안전하게 집안에 전달하게 하는 거다. 이게 기초다. 근데 이 기초는 이제 크게 기초판하고 지정으로 나뉘어져요. 지정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 기초판은 말 그대로 그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상부 구조 하중을 집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가 펼쳐진 부분. 그러니까 판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기초판이라고 그래요. 땅 위에 이렇게 땅에다 하중을 받치기 위해서 하는 거를. 그럼 지정은 뭐냐? 지정은 기초판을 받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안을 보강하거나 뭐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는 집안을 다지는 그 집안 다지기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바로 흙 위에다가 기초를 뭐 설치해서 건물을 지으면 좋겠지만 집안이라는 게 어떤 때는 좀 딱 단단한 집안도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또 아주 단단하지 않은 이런 집안들이 있죠. 그런 데는 어떻게 기초판이 땅에서 집안이 못 받아줄 때 기초판에 하중을 못 받아주면은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초판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지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뒤에 또 설명을 또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기초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크게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원통기초 이렇게 나눠져요. 기초판은 뒤에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은 직접 기초에서 뭐 모래지정, 자갈지정, 잡석지정, 미창 콘크리트 지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말뚝기초 지정이 있어요. 말뚝기초 이거는 이제 뭐 기능상 이제 지지말뚝, 마찰말뚝, 다진말뚝 재료상 나무 말뚝, 뭐 기성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깊은 기초가 있고 자 기초판의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독립기초, 연속기초, 원통기초, 파일기초 뭐 이렇게 있는데 독립기초는 뭐냐? 독립적으로 한 개 이렇게 그 밑에 사진에서 보면은 그 독립기초 되어 있고 판이 하나 그냥 한 개 되어 있죠. 땅 위에
땅을 파고 그 위에다가 기초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설치한 걸, 요거를 우리가 이제 독립기초라고 하고, 이제 일반 건물들, 그 지하실이 없는 일반 1층짜리, 단층짜리 건물들의, 기초는 뭐 주로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하중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연속 기초는, 그 사진에서 보면, 우측 사진에서 보면 연속 기초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그렇게 기초가 쭉, 그 연속적으로 쭉 줄 따라 가듯이, 그, 건물, 그, 가해로 쭉 연결돼서 기초판을 설치하는 걸 우리가 연속 기초라고 그래요. 뭐 주로 이제 내력벽이라든가 이제 조적벽, 이제 벽돌이나 브로커로 쌓는 이런 기초에 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런 데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담장 그 기초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연속 기초도 주로 소규모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온통 기초. 온통 기초는 판 전체 이렇게, 바닥판을 전체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철근 배근을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걸 온통 기초라고 그래요. 그 지하실이 있는, 지하실이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지하실이 없어도 그 그 좀 그 소규모 건물,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시공이 쉬워서 이게 주로 많이,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보면 파일 기초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일, 그러니까 이제 말뚝이죠. 말뚝을 땅에다 박아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제 이 파일 말뚝 위에다가, 기초판을 설치하는 이런 거를 이제 파일 기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보면은 세 가지, 독립 기초, 연속 기초, 온통 기초가 있고, 파일 기초는 그 위에 이제 독립 기초, 연속 기초, 온통 기초를 그 파일 위에다가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지정이나 거의 비슷하거나 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것도 뭐 파일 기초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지정은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거를 우리가 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지정. 그래서 보통 지정 있고, 말뚝 지정 있고, 깊은 기초 지정이 있고 그래요. 자, 보통 지정은 그냥 보통 땅을 단단하게 그냥 다지는 거를 우리 그냥, 보통 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 지정, 뭐 자갈 지정, 잡석 지정, 미착 콘크리트 지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말뚝 지정은 이제 아까 이렇게 했듯이 파일 기초에서 또 했듯이 말뚝을 땅에다가 박아가지고 그 말뚝을 직접 그 기초를 말뚝 위에 시공을 해서 그 기초 무게가, 건물의 무게가, 말뚝을 통해서 아주 하부 단단한 집안까지 이렇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또 전체적으로 말뚝을 박음으로 인해서 땅을 좀 단단하게, 이렇게 밀실하게 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말뚝 지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기초 지정은 이제 깊은 기초 지정이라고 또 있고, 이거 우물통 지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건물, 아주 대규모 큰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리 기초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뭐 강속이라든가 바닷속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한강에 있는 뭐 다리 그 기초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가면서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 자, 모래 지정. 보통 지정은 이제 모래 지정 있고 자갈 지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래 지정은, 그 기초를 안 칠 자리에다가 모래를 갖다 붓고 단단하게 다진 거를 우리가
모래라고 그래요. 모래 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 밑에 지반이 연약하고 그 하부 2m 이내에 굳은 지층이 있어 말뚝을 박을 필요가 없을 때 주로 이제 그, 모래, 그러니까 건물이 좀 크면은 안 되고 모래가 여러분들 모래를 그 부어놓고 그거를 이제 뭐 물다짐을 한다든가 물로 이렇게 주워서 다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람마라든가 또 콤팩터라는 그 장비들이 있어요. 다지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다지면 굉장히 이게 다짐이 좋아요. 이 모래가 이게 잘 다져져요. 모래가 아주 단단해져.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욕장에 갔을 때 모래사장을 물이 잘 안 닿는 위쪽은 우리가 밟으면은 푹푹 빠져도 물이 다져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바닷물 같은 경우. 이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집안은 굉장히 다짐이 잘 돼 있어서 단단해요. 이 모래 집안이 특징이 그래요. 사질토. 우리가 모래 집안을 사질토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기초 지정을 할 때도 모래를 이용해서 모래 지정을 하고 모래를 깔고 그 위를 람마라든가 거기 우측에 사진에 보면은 저렇게 생긴 장비가 램머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를 이제 이렇게 탈탈탈탈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콤팩터라고 해서 또 다져지는 장비가 또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해서 다지는 거를 이제 모래 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갈 지정은 모래 대신에 자갈을 바닥에 깔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지는 기계로 다지는 거를 우리가 자갈 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 내지 10cm 정도, 자갈 그러니까 쇠석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깨는 돌을 깬 거를 쇠석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냥 일반, 안 깬, 자갈도 상관없죠. 이런 그냥 자갈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다진 거를 자갈지정이라고 그런다. 자갈지정이라고 그런다. 이건 그러니까, 좀, 건물이, 조그만 건물들, 주택이라든가, 조그만 상가라든가, 이런 거, 지하실이 주로 없는 거, 지하실이 있어도 집안이, 건물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이런 모래 지정이라든가 자갈 지정으로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요 모래 지정이 뭐고 자갈 지정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잡석 지정이 있어요. 잡석 지정은 모래나 자갈 대신에 잡석을 넣고 또 다진 거예요. 잡석이 뭐예요? 잡석이 큰 돌을 우리가 이제 돌이 이제 자갈보다 큰 거, 보통 15cm에서 10cm 이상을 보통 잡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잡석을 이렇게 세워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서 놓고 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워놓느냐? 이 위에서 하중을 이렇게 줬을 때 이게 서로 하중을 줬을 때 틈이 서로 물려서 더 단단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놓고 다지기를 해요. 그래서 잡석 지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잡석을 이렇게 물론 동그란 잡석이 이제 전부 동그랗다 그러면 이제 잘 안 세워지겠지만 대부분 잡석이 동그랗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긴 쪽을 이렇게 해서 세워서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자갈이라든가 이런 걸 모래라든가 이런 걸로 그 틈을 이제 메꿔서 다져서 그 위에 기초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석 지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모래를 놓고 다지면은 모래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자갈을 놓고 다지면 자갈 지정, 잡석을 놓고 다지면 잡석 지정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있는데 요거는 지정 물론 이제 지정 이거만 지정 역할을 하는데 이것만 쓰지는 않고
모래라든가 그다음에 자갈 잡석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한 뭐 5cm 내지 10cm 정도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밑창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왜 이걸 하느냐? 이, 그, 그 기초를 설치를 하려면은 그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돼요. 뭐, 그 정확한 위치를 주로 먹줄을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위치를 잡고 거푸집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근을 배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초를 하게 되는데 이게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잡석 지정만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그 위에다가 먹줄을 칠 수가 없죠. 모래 위에다가 먹줄 쳐봐야 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먹줄을 치기 위해서 그 위치를 그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거를 먹줄을 딱 쳐서 그거 이제 거기에 맞춰서 거푸집도 설치하고 철근을 배근하기 때문에 이런 먹줄을 그러니까 목매김이라고 하는데 목매김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 하주 이제 그 단단한 강도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강도가 좀 콘크리트 강도를 좀 약한 걸로 주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콘크리트 배합 1대 시멘트 1대 모래삼 그다음에 자갈 6 이렇게 이런 걸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걸 현장에서 지금은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이렇게 비비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주로 주로 이제 레미콘 회사에서 강도 뭐 135, 그러니까 이 13.5 메가파스칼에서 강도는 좀 작은 걸로 갖다가 이렇게 미착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말뚝 지정. 말뚝 지정은 말 그대로 말뚝을 땅에 박아서 그 말뚝으로 하여금 그 기초를 지지를 하도록 하는 게 말뚝 지정이에요. 그래서 구조물을 말뚝으로 지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될 때 이러한 기초를 말뚝 기초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기초를 받아주는 하중을 그 말뚝을 통해서 선단 그러니까 단단한 집안까지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말뚝이 있는 반면에 또 집안을 말뚝을 박음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말뚝 지정이라 그런다. 그래서 말뚝 지정이란 쳐서 눌러서 그러니까 말뚝을 이제 쳐서 땅속에 박는다든가 아니면 눌러서 박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제 그 오거 드릴이라고 해서 땅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말뚝을 박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땅속에 이렇게 그 말뚝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뚝 지정을 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말뚝을 이제 때려서 박다 보니까 말뚝은 주로 이제 뭐 나무 말뚝도 있고 콘크리트 말뚝도 있고 이제 강제 말뚝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말뚝을 그렇게 큰 말뚝을 땅에다 박으려니까 그 한마로 박든 뭐든 이게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가요. 한마로 이렇게 할 때는 손상이 가면은 말뚝으로서 역할을 못 하니까 손상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게 또 단단한 집안까지 완전히 박혀줘야만이 그 말뚝으로서 기초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단한 집안까지 이렇게 박아줘야 되고 또 이게 이제 그래야만이 단단한 집안까지 박아줘야만이 그 건물의 하중이 거기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치마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심으로 작용한다는 건 말뚝이 기울어져서 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하중을 줄 때 이게 정확히 수직으로 그 단단한 지반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대로 안 가겠죠.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아주 정확히 박혀줘야 돼요. 만약에 편심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박았다. 그럼 보강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서 보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하중 또는 그 합력의 작용선은 말뚝의 축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도 기초판하고 말뚝의 축하고 그 이제 정확히 일치해서 땅속으로 어, 이제 그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대면으로 강의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구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 그럼 언제 말뚝 지정을 필요로 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말뚝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단한 집안이 아주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 또 건물의 하중이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집안이 연약하여 상부 구조물에서 온 하중을 지지할 수 없을 때, 땅이 연약해서 그 위에다가 바로 기초를 했을 때는 뭐 그대로 이제 뭐 땅이 받아주지는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라앉겠죠. 이런 때. 그래서 하중을 안반, 아주 단단한 집안으로 바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 말뚝 지정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큰 건물들 하부는 안반의가 아니면 다 말뚝 지정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뚝 박는 걸 뭐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못 본 사람 뭐 말뚝이 뭐야, 말뚝 지정이 뭐야,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도로에서 보면은 뭐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 그 말뚝을 싣고 다니는 것도 많이 봤을 거고, 아파트 공사장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그 항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안에서 이렇게 시공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말뚝 지정을 시공하는 그런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말뚝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집안이 침식, 유실 또는 활동 파괴 위험 있는 경우, 이제 뭐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그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안이 이제 깎여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건물 기초에 있는 건물 기초 하부에 있는 흙이 뭐 비 왔을 때 쓸려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뭐 만약에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뭐 건물 뭐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런 데는 그게 흙이 쓸려 나가도 이 말뚝이 건물을 받쳐주고 있게끔 이제 그런데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 넓고 여러 가지 다양한 크기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이 크고 또 뭐 어떤 때는 뭐 높고 한 건물인데 어느 쪽은 또 높고 어느 쪽은 얕고 뭐 이런 데 있을 경우는 서로 또 이제 그, 그 집안으로 향하는 하중이 다양할 경우 이럴 때에도 말뚝을 지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은 또 무겁고 어느 한쪽은 가볍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부등치마라고 하는데 치마가 무거운 쪽은 더 치마가 되고 가벼운 쪽은 치마가 덜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전체 다 말뚝 지정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말뚝 지정을 선택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한 경우, 뭐 그 신속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한 경우 특수한 경우긴 한데 주로 이제 말뚝 지정을 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좀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지하 수위가 높은 경우, 뭐 지하 수위가 높다는 거는 땅 속에 그만큼
어, 물이 많으니까 뭐 집안이 단단하지 못하겠죠.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말뚝은 우리가 또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데, 말뚝은 기능에 따라서 선단지지말뚝, 지지말뚝, 마찰말뚝, 다진말뚝, 활동억제말뚝, 인장말뚝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활동억제말뚝이라든가 인장말뚝은 뭐 쓰이는 데가 좀 다르긴 해요. 뭐 기초에 주로 쓰이진 않고 있고, 이제 이건 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 그럼 그 재질, 말뚝을 뭘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나무 말뚝, 그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또 불러요. 그 재질에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든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은 다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이게 다. 이제 여기에 이제 강제 말뚝이 있는데 강제 말뚝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좀 비싸다 보니까 뭐 비싸기도 하고 강제는 이제 아무래도 땅 속에도 이제 좀 뭐 부식 우려가 좀 많기 때문에 부식 우려가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 말뚝을 주로 사용한다. 강제는 이제 원형강이라든가 H형강 이런 걸 또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자, 이제 기능에 따라서 선단 지지 말뚝이 있고 지지 말뚝이 있고 뭐 이렇다 그랬어요. 자, 선단 지지 말뚝은 뭐냐?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선단 지지 말뚝이라고 되어 있죠. 선단 지지 말뚝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 그림에서 보면은 지지층이 있고 연약층이 있다. 이렇게 연약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게 수직으로 쭉 말뚝을 박은 모양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요게 이제 여기 가운데 사진에 보면 요게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요게 요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PHC 말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PHC 말뚝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생긴 콘크리트 말뚝을 땅에다 이렇게 박는 거예요. 요 지지층. 지지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지반. 그러니까 이 위에 건물의 하중을 여기는 이제 여기서 다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지반. 그래서 이런 지반을 우리가 지지층이라 그런다. 지지층은 이제 단단한 지반. 여기 하부에 보면은 사질토층은 N값 50 이상, 뭐 점성토층은 N값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단단한 집안이다 이런 의미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말뚝, 지지말뚝은 이제 이거는 지지층에서 하중을 전부 다 받아주게끔 하는 거를 이제 전달하게 해서 받아주는 거를 선단 지지말뚝이 요 선단 부분에서 받아주게 하는 거고, 요 지지말뚝은 요 선단뿐만 아니고 요 밑에 여기 하부에 존재하는 견고한 지반을 어느 정도 이걸 견고한 지반에 박아서 여기 이렇게 마찰력하고 여기 이제 요쪽 옆 마찰력하고 요 선단한 지지하고 같이 의존하게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지지말뚝이다 그런다. 지지말뚝이다 그런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완전 설계할 때 선단에서만 받아주는 걸로 하고, 여기 옆에, 이건 지지층에서까지 받아주는 게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지지말뚝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찰말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찰말뚝은 뭐냐면은,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주로 말뚝의 주변 마찰력. 이게 이제 땅속에 이렇게 박으면은 이 흙이 밀려나면서 이 기둥 말뚝에 밀려나면서 말뚝을 단단하게 조여겠죠. 그래서 이게 마찰력을 일으키겠죠. 요 말뚝 표면에서 그래서 요 표면에서 마찰력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찰력인데,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이게 선단 지지가 너무 깊어서 선단 지지층까지 말뚝을 못 들어갈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단 지지층보다는 좀 덜 받겠죠, 힘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찰 말뚝은 이게 이거를 이제 간격을 아주 총총히 박아서 최대한으로 마찰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마찰 말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 굉장히 연약한 집안에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마찰 말뚝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하니까, 이거는. 선단이 지지층, 완전 단단한 지지층까지, 주로 깊게 말뚝을 주로 이제 박는 공법을 선단 지지층 말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어차피 선단이라는 게, 이제 딱 어디 나오는 거 나오니까. 그럼 다진 말뚝은, 이게 느슨한 땅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많이 박으면 서로 이제, 이게 이제, 그 말뚝의 부피만큼 서로 밀려나니까, 여기 이제 흙길이 단단해지겠죠, 주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그 주변을 단단하게 집안이 다져지는, 위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말뚝 지정, 모래 지정이라든가 자갈 지정, 이런 것처럼 위에서 이제 다져지는 것처럼 전체, 이게 깊이까지 이걸 이제 다져지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게 다진 말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찰 말뚝이라든가 다진 말뚝에는 이제 뭐 큰 이렇게 대형 건물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 집안 위에 뭐 도로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때, 전체적으로 집안을 단단하게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찰 말뚝이, 그 대신 여러분들이 마찰 말뚝의 원리하고 다진 말뚝의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활동 억제 말뚝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사면 등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중지시킬 목적으로 유동 중인 집안에 설치하는 말뚝이다. 직경이 큰 말뚝을 사용한다. 이건 뭐냐면 경사면에 집안이 활동한다는 건 뭐야? 이게 밀려 내려온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우리가 비올 때 우리가 산사태 나죠. 산사태 나듯이 이게 하부 자중에 의해서 이게 이제 흙이 하부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그런 일들, 밀려 내려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우리가 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집안은 점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위쪽은 이제 더 얇아지고, 하부는 이제 밀려 내려와서 이제 더 싸지고,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와장창 비 오면은 이제 사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말뚝을 이렇게 박아서 이걸 이제 흘러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활동 억제 말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그래서 기초로 뭐 사용하는 말뚝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인장 말뚝도 인장력을 위해서 나타내서 하는 말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여기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건 말뚝을 이렇게 물속에다 설치를 해서 그 위에다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죠. 이거는 이것도 내내 말뚝 기초다, 이렇게 말뚝 기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뚝 하나하나를 땅으로 물속에 있는 땅에 단단한 지방까지 말뚝을 박아서 그 위에 이렇게 이거 건물을 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이 하중을 말뚝을 선단까지 지지하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럼 뭘로 이 말뚝을 막느냐? 아까 대부분 콘크리트로 한다 그랬어요. 콘크리트로. 근데 예전에 콘크리트가 개발되기 전에는 나무로 말뚝을 박았어요. 나무로. 물론 이제
개발되고 난 이후에도 말뚝을 많이 사용을 했죠. 나무로 말뚝을 사용했는데, 왜냐하면은 나무는 그냥 뭐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철근도 넣고 공장에서 이걸 만들든가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이제 땅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장비가 없으면 안 돼요. 어? 특별한 장비들이 항탁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전에는 그 나무로 이렇게 옆에 보는 그 그림처럼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밑에 이렇게 밑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세로다가 세신을 신겨서 이제 집안에다 박았죠. 근데 이 나무는 단점이 뭐예요? 나무는 이게 콘크리트보다는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무거운 하중은 그 하중이 굉장히 무거운 하중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받칠 수가 없죠. 받칠 수가 없으니까 좀 하중을 좀 덜 무거운 좀 가벼운 이런 건물, 그러니까 단층짜리 건물이라든가 건물을 할 때 뭐 이런 데 주로 이제 사용을 했죠. 어, 근데 이제 또 하나 이 단점이 뭐냐, 이 나무는 썩어요. 이게 말하자면 부패를 죠,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로 이제 재료는 나무 중에서도 좀 잘 안 썩는 나무, 주로 잘 안 썩는 나무가 이제 안 썩는 나무로 이제 골라서 이제 주로 했고, 그래서 이제 낙엽송이라든가 뭐 미송 이런 거 이제 이런 계통을 통째로 이제 박았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는 그 똑바른 거, 그 구부러진 나무 갖다 박으면 안 박아지겠죠. 그러니까 반트던 거, 이제 그런 거 다 찾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낙엽송, 미송 등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물속에 잠겨져 있으면은 이게 잘 안 썩어요. 물속에 이 그 나무가 썩는다는 얘기는 이 공기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만나야 이게 나무가 썩어요. 근데 이제 물속에 있으면, 물론 물속에도 뭐 산소가 녹아 있긴 있지만 직접 산소하고 달리 다 자라지는 않죠. 그래서 요 나무 말뚝은 물속에 지하도 지하 상수의 하부에 완전히 깊게 이렇게 주로 박아요. 시공할 때. 그래서 최대한 물론 그렇다고 뭐 아주 안 썩지는 않겠죠. 물속에 있는다 그래서. 그래도 썩긴 썩는데 최대한 썩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말뚝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콘크리트 말뚝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됐을 때 사용을 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시절에 이런 때 보면 그런 때 이제 시설은 뭐 교량의 다리라든가 물론 소규모 다리, 조그만 다리들이죠. 이런 데는 또 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이런 나무 말뚝을 많이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사용을 안 된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그 그림에서 보면 이것도 나무 말뚝을 사용했는데 이건 뭐 기초로 사용한 건 아니고 요게 아마 해안가인 거 보니까 이제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사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활동 억제 용도로 이건 쓴 것 같아요. 요 사진에 있는 거는 뭐 기초를 받치는 그런 말뚝이 아니고, 자, 이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장점과 단점은 뭐 크게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한테 안 해줘도 다 이건 뭐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기성품은 뭘 기성품이라고 그래요? 공장에서 만든 걸 우리가 기성품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로 된 말뚝인데 공장에서 제작을 한 말뚝을 우리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다가 여기 뭐 현장이라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뚝이 굉장히 이런 콘크리트 말뚝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현장에다가
뭐 임시로 공장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만들기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다 요거는 공장, 콘크리트 말뚝 공장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트레일러로 이제 실어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기초라든가 뭐 기초 앉을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항타를 해서 말뚝을 박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우측에 사진에 보면은 이게 항타기예요. 항타기. 이게 항타기. 요거는 뭐 그 항타기 중에서도 이제 오거 여기 보면 스크루처럼 생긴 게 이렇게 그 리더에 쭉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걸 스크루처럼 돼 있는 걸 땅속에 박고 돌려서 땅 깊이 흙을 이제 파 올려서 그 구멍을 뚫고 구멍에다가 요 말뚝을 갖다가 박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뚝 시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것도 아파트 현장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다 이런 방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좌측에 사진 보면은 말뚝을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는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맞은편에는 이렇게 흙막이 시설을 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에서. 자, 이런 거를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그런다. 주로 이제 PHC 말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하이텐션 콘크리트 말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중에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이제 공장에서 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이제 원심력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말뚝 이건 방법에 따라서 이제 조금 틀린데 이제 주로 뭐 지금 뭐 대부분 사용하는 게 요거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 왜 원심력이라고 그러냐면은 기계에다가 요 우측 사진에 보면은 여기 요게 이제 강선인데 콘크리트 요 말뚝 속에 요 강선을 넣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말뚝을 만든 건데 강선을 넣고 기계 요 말뚝 그 거푸집 말뚝을 만드는 거푸집에 철근하고 강선을 넣고 이게 이걸 돌리면은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가해로 거푸집 가해로 이렇게 완전히 밀실하게 이제 몰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뻥 뚫려요. 가운데는 우리가 원심력을 줄여서 돌리니까 그래서 요 최대한 아주 콘크리트 강도를 강하게 한 거, 이렇게 콘크리트의 밀도 및 강도를 높인 말뚝을 우리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이다. 요게 이제 주로 강선이 들어가요. 강선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이거를 이제 공장에서 이 말뚝을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또 사이즈별로 다 나와요. 공장에서. 그래서 이제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경제적이다. 요즘에는 15m가 넘어도 이걸 말뚝끼리 또 용접을 해서 연결을 해요. 그래서 25m, 뭐 30m 이렇게 깊이까지 다 이 말뚝을 박아서 기초 지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재질이 균질하여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요 하나당 받아주는 그 강도라든가 그 진해력이라든가 말뚝의 지지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규격이면 다 동일하게 나와요. 또 강도가 크고 그래서 아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요 철근 콘크리트 말뚝이다. 근데 이제 단지 콘크리트다 보니까 무거워서 이건 크레인 아니면 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다 보니까 이제 시공하다가 이제 말뚝에 균열이가 생긴다든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또
파손이 난다든가 이런 이게 또 쉽게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옆에다가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시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강선이 이제 들어있다 보니까 부식의 우려가 있다. 뭐 그렇게 그래서 그 콘크리트 뭐 이제 나중에 기초 타설할 때 요 구멍을 다 또 철근 콘크리트 메우기도 하고 그래요. 다 메우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 이제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말뚝 지정 중에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있대더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이게 뭐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그 제자리에다가 콘크리트를 바로 타설해서 막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공장에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공장에서 말뚝을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박았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철근을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넣고 해갖고, 아예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말뚝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제자리 콘크리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굵고 긴 철관을 철로 된 그 강관을, 이제 그 지지층, 아주 지지층까지 이걸 받고 그 속에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서, 이제 그 철관을 살살 빼면서 콘크리트를 타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콘크리트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콘크리트 말뚝을 바로 타설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다. 그런 하는 방법이 그 장비라든가 공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요.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 어스 드릴 공법, 베너트 공법이라 크게 이렇게 공법을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또 뒤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 그래서 요거는 왜 어떤 때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제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말뚝이 그 크기가 직경이 크지 않으면은 뭐 할 수가 없죠. 깊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큰 뭐 몇십 50cm 직경 50cm짜리다. 근데 50cm 구멍을 뭐 예를 들어서 10m를 10m를 뚫었다. 그러면은 그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뭐 제자리 기성 콘크리트 사다가 박는 게 훨씬 낫지. 이게 저기 현장에서 하는 타설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시공하는 이유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안 나오고 또 직경이 크다 보니까 큰 거, 하중을 너무 아주 많이 받는 이런데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요즘에 아주 뭐 50층 이상, 뭐 100층 뭐 이렇게 넘는 이런 건물들이 하중이 굉장히 이런 건물들은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갖고 다 견뎌주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교량이라든가 이런데 교각 같은 경우도 그 교각 규모가 크죠. 이런데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장점으로서는 저기 이제 써 있는 뭐 운반비라든가 야적에 따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장점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콘크리트 말뚝을 사용을 못 하니까 또 하중이 너무 커서 뭐 일반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사용할 없을 때 사용을 해요. 그 단점이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뭐 이건 공법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단점은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안 해도 알 거예요. 뭐 케이싱 등의 타입에 의한
소음이 일어난다. 소음은 뭐 물론 케이싱, 철관을 케이싱이라고 그러는데 철관 박는 소음이나 기성 콘크리트 말뚝 박는 소음이나 소음은 똑같이 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뭐 크게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인접 말뚝 작업 시 진동, 수압, 토압 등의 뭐 토압 등을 받아 뭐 소정의 치수 품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현장에서 제작해서 만들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확실히 뭐 품질 관리가 좀 덜 되겠죠. 이런 얘기고, 밑에 뭐 이거 품질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자, 그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중에서 베너토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베너토 공법, 지금 요거, 저도 베너토 공법은, 이건 저도 뭐 보지를 못해갖고, 이거 이제 햄머그레이브로다가 프랑스 베너토 회사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여기 보면은 햄머 버킷이라고 있는 게 있어서, 그림에서 보는, 요걸로 땅 속에 있는 그 철관을 박은 철관을, 케이싱을, 이제 철관을 땅에다 바꾸면서 가운데에 있는 흙을 파내서 나중에 이제 그 흙을 다 파낸 다음,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철근 넣고. 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베네토 공법이다. 이렇게 요 햄머 그레이브를 사용하는 게 베네토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공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그냥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거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용을 그렇게 않더라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요게 햄머 그래브예요. 요거를 이제 땅에 넣고 요 이제 밑에 하부에 있는 걸 이제 땅에다 팍 박아가지고 이걸 오므려서 흙을 파내는 그런 장비예요. 이게 이제 베네토 공법이다. 이렇게 그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베네토 말뚝 기계를 가지고 요 철관을 땅에 박고 요 철관 속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흙을 파내는 거를 베네토 공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어스 드릴 공법.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건데 요거는 드릴 버킷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걸 집어넣고, 땅 속에 넣고, 이제, 이걸 드릴을 넣고, 땅 흙을 파내는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이거는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 교량 기초라든가, 아니면 건물, 큰 건물 같은데,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해요. 요 드릴로다가, 이제 땅을 파서 계속 땅을 이제 흙을 위로 끄집어 올려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이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지하수가 없는 곳에서 유의하고 소음 진동이 드릴이 이제 돌려가면서 하니까 이것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드릴로 대신 다른 베네토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덜을 있고 그다음에 항타하는 공법보다는 좀 소음 진동이 좀 적겠죠. 어,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기 단축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타 공법, 그러니까 베네토 공법이라든가 그다음에 RCD 공법에 비해서 좀 그런 거지, 일반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하면 이것도 더 많이 들어가죠. 어, 뭐, 단점은 주변 토사의 붕괴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케이싱을 안 쓴 경우에는, 철관을 안 쓰고 하는 경우에는, 붕괴 위험이 있는데, 케이싱을 쓰면은 붕괴 위험이, 다른 거나, 붕괴 위험이 별로 없고요. 다른 거나 똑같아요. 스릴 공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 우리가 이제 이렇게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RCD 공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뒤에 이제 드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어스 드릴 공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것도 드릴로 구멍을 뚫는 건데, 이거는 주로, 굉장히 집안이 약한,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대부분 또
지하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지하수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이 많은 데죠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이렇게 뭐 강가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바닷가 이런 데에서 큰 건물 교량할 때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장점에 보면은 수상공사에 유료하다 이렇게 있는데 리버스 물을 여기 물이 어 물을 채워서 계속 구멍을 뚫어가면서 또 여기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제 그 벤토나이트 액이라는 거를 집어넣고 주변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강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뚫어 나가면서 또 그 벤토나이트 액을 또 사용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 그 시공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철근망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죠. 이런 방법을 이제 이게 RCD 공법이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공법 중에서 리버스 서큘레이션 공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베네토 공법, 그 다음에 어스드릴 공법,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공법 요 세 가지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공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건 또 시험에 또 은근히 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정 중에서 이제 프리팩트 뭐 콘크리트 말뚝 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 지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로 흙막이 공법 중에서 주열식 공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주열식 공법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런 흙막이 공법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기초로서는 뭐 잘 사용을 안 해요. 프리팩트 콘크리트 공법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땅 속에 말뚝 구멍을 넣고 말뚝 구멍을 이제 뚫고 이렇게 뚫고 그림처럼 뚫고 자갈을 먼저 넣어요. 자갈을 넣을 때 그 관을 이제 그 빈 플라스틱 뭐 관을 집어넣고 그 관을 통해서 고압으로 시멘트하고 뭐 약액이 섞인 거를 어 이제 거기다 밀어넣어서 요 자갈 채운 데다가 시멘트 물을 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저절로. 그래서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뭐 이런 공법을 이제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주로 흑막이용으로 뭐 많이 사용을 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MIP 공법이 있고 CIP 공법이 있고 PIP 공법이 있다. 공법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그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중에서 CIP 뭐 이것도 이제 기초 지정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흙막이에 주로 사용한다. 이거는 CIP라고 하는데 영어로 Cast in Placed 파일 해가지고 CIP 공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흙막이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이 공법은 흙막이 그 주열식 흙막이 공법에 여기 보면은 일종의 주열식 현장 타설 말뚝 공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흙막이 공법이다. 토르벅을 형성시키는 공법. 그래서 어스오거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스크루처럼 생겼죠. 여기 어스오거라고 그랬어요. 오거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요 철근망 요 철근으로다가 철근으로 여기 망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이제 엄지말뚝에는 H형 강호주를 사용하죠. 그 철근으로 된 이렇게 망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골재를 이렇게 집어넣고
또 골재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관 속에다가 시멘트 시멘트 풀이라고 하죠. 시멘트 풀 관 속으로 밀어 넣으면은 하부부터 이렇게 차겠죠. 차면서 그 자갈 틈 사이로 이렇게 꽉 채워지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말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콘크리트 말뚝이 쭉 사진에서 보면은 콘크리트 말뚝이 일렬로 쭉 되어 있죠. 이렇게 시공이 한 거야. 이건 시공을 하고 흙을 나중에 파낸 거예요. 이쪽 부분을. 요렇게 나온 게 이게 주열식 공법이다. 여기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H빔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마다 H빔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동그랗게 말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철근으로 망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그렇게 채워놓은 게 이게 CRP 공법이다. CIP 공법이다. 뭐 이걸 뭐 다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일단 뭐 이해 정도만 하고, 혹시 문제에서 나면 답만 외우면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그 다음에 PIP 공법. 이것도 똑같은데 CIP하고 PIP는 어떻게 틀리냐. CIP는 채운 다음에 몰타를 뭐 철근망을 넣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거는 이게 오가로 뚫으면서 오가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오가 이 구멍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채워서 오가를 빼면서 이걸 몰타로 다 채워요. 몰타를 이제 시멘트하고 그다음에 물하고 섞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모래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런 데는 모래는 아직 이제 좀 모래 많이 안 넣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굳기 전에 여기 이제 물처럼 돼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그 속에다가 이렇게 철근망이나 그 엣지형광을 이렇게 집어 빠치는 거예요. 이렇게 빠쳐서 하부까지 이렇게 빠쳐서 굳히는 공법을 하는 거를 우리가 PIP라고 그런다. 이건 PIP라고 한다. 이것도 뭐 대부분 다 이것도 흙막이 공법으로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연약 집안에서 뭐 기초로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주로 흙막이용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MIP가 있어요. MIP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말뚝을 이렇게 옆에 우측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공을 한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아주 집안이 굉장히 아주 약해서, 이게 이제 뭐, 뻘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스크루처럼 생긴 오거로 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회전축 선단에다가, 이제 이렇게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 흙을 교란을 시켜야 돼. 날개를 달아갖고 쭉 흙을 완전히 교란시켜. 그러면서 여기 그 관을 통해서 몰타리라든가 시멘트액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흙하고 이 시멘트물하고 같이 섞여버리는 거야, 이건. 흙하고 시멘트물하고 같이 섞이면서 쭉 이제 파고 내려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디에 주로 쓰겠어요? 아주 굉장히 연약한 그 주로 이제 인천에 이제 송도, 뭐, 이런 송도에, 뭐, 이렇게, 그 집안 개량하기 전 단계, 뭐, 이런 데 주로, 뭐, 이제, 그 사용을 하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게, 굉장히 조금이라도 흙이 단단하면 이게 돌릴 수가 없죠.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막 그 날개 달아 돌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MIP라고 그런다. MIP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으니까, 구분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구분할 줄 알면 좋을 텐데, 아마 건설 안전기사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까지는 문제를 내진 않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기출문제 풀이하다가 있으면은 한번 좀 답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CIP, PIP, MIP는 장비로서는 어스워그, 스크루워그, 중공워그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게 MIP 적용 집안이 사질층, 자갈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잘못됐긴 한 것 같으네. 아주 연약한 집안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기초 지정에서 우물통 지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림 좌측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바다라든가 그 강의 교각의 기초로 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서해대교라든가 인천대교 같은데 주탑 굉장히 높게 탑을 세워서 교각을 세운 게 있죠. 그런데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하중만 해도 자체 하중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바닷속 아니면 강 속에다 그렇게 그런 걸 하려면 얼마나 시공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밖에서 이렇게 우물통을 만들어요. 밖에서 콘크리트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놓고 이걸 이제 파는 거야, 장비로. 물속이니까 이제 물이 계속 차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여기를 장비로 다 밑에를 그 가운데를 파올리면 이게 점점 파지니까 내려가겠죠.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 위에 다시 이걸 연결을 해. 또 바닥 상부에서 요 이제 우물통을 만들어 갖고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파요. 또 파고 이렇게 단계별로 쭉 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깊이 이제 집안까지 단단한 안반층이면 안반층까지 우리가 설계에 요구되는 깊은 집안층까지 파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 콘크리트로 채우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철근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통 자체를 콘크리트로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위에다가 기초를 설치를 다리의 교각에 기초를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진에서 좌측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교각을 설치를 했죠. 또 이쪽 양쪽에는 여기는 이제 말뚝을 땅에 박고 그 위에다 기초를 설치한 거고. 근데 이런 공법이 이건 이제 말뚝을 하는 말뚝 공법이고 이거는 이제 깊은 우물통 지정이라 한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대규모 큰 무게가 아주 큰 무거운 이런 구조물을 받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 모양으로 된 원형 구조물을 소정의 위치에서 어떤 높이까지 건조한 다음 이 통 내의 흙을 크렘쉘 등으로 파내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콘크리트로 콘크리트로 이걸 채우고 난 다음에 한다. 여기 토사 물 콘크리트 되어 있는데 주로 콘크리트로 다 하죠. 이런 거는 여기 보면 사진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우물통을 밖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걸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제작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육상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될 자리다가 요걸 이제 이렇게 보면 들어다가 이제 판판하게 일단 토사를 구착하고 난 다음에 물속에서 판판해지면은 요걸 이제 들어다가 여기다가 딱 놓고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이걸 이제 크렘쉘이라고 그래요. 크렘쉘로 가운데를 계속 파내는 거야. 파내서 하부까지 이제 이거를 이제 치마를 시키는 거예요. 치마를 시켜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빔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다 채워서 그 위에
기초 철근 배근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이렇게 그 교각의 기초 하부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다가 교각 그 콘크리트를 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 다리를 이렇게 교량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물통 기초다. 여러분들 그 큰 교량은 다 이공법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을 말뚝 박기. 그럼 어떻게 박느냐? 이거는 이제 이제 그 나무 말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강제 말뚝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박을 때 박는 공법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뚝을 설치할 때는 말뚝 항타 공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최근에 소음과 진동이 없거나 아주 적은 압입식, 워터제트식이 자주 사용된다. 이거 뒤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 항타 공법이 있고, 압입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터제트 공법이 있는데, 항타 공법은 우리가 항타, 때리는 걸 항타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이건 그 말뚝을 그냥 때려서, 햄머로 이제 때려서 말뚝을 박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소음하고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콘크리트 말뚝을 넣고 이 위에 요게 이제 그 햄머예요. 요게 요 장비 항탁이 상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요게 햄머야. 요게 이제 드롭 햄머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위에서 들어 올렸다가 탁 놓으면 이게 말뚝에 탁 박아지겠죠. 이걸 위에서 이제 계속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렸다 해서 요걸 박는 방법이에요. 요걸 드롭 햄머라 그래. 이제 요 사진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드롭 햄머 같지는 않고 요건 드롭 햄머는 말 그대로 그냥 쇳덩어리 갖다가 위에서 떨어뜨리는 걸 드롭 햄머라 그래요. 요거는 그래서 그 자유낙하시켜서 말뚝을 박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쇳덩어리를 위에서 들었다가 딱 놓으면은 한 마리 탁 이렇게 박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뚝 무게는 3배 정도, 햄머 무게는 말뚝 무게의 3배 정도로 하는데 이 말뚝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걸 3배 정도로 의 쇳덩어리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아니면은 이게 말뚝 드롭 햄머로는 시공이 어려워요. 써먹지도 않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사진이 여기서 보면 아마 여기서 보면 디젤 햄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그림에 이제 요게 더 이제 확실하네. 요 빨갛게 생긴 요 좌측에 있는 사진 중에서 그 말뚝이 있고 말뚝 위에 여기 햄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 디젤 엔진이야. 디젤 엔진이 여기서 디젤 엔진이라서 이게 디젤 햄머라고 그러는데 이걸 여기서 그 기름이 디젤이 팡팡 이제 엔진이다 보니까 그 내연기관에 달려 있다 보니까 팡팡 터지죠. 그러니까 그 연소 폭발 압력으로 해서 이게 한번 팡 터지면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탁 내려오고 해서 이걸 때려서 이걸 이제 말뚝을 때려서 박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전에는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저 콘크리트 말뚝이 땅속에 저렇게 탕탕 쳐서 박을 정도 되면은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소리도 엄청 크고 진동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깨져요. 요 상부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은 그런 주변에 민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런 걸 햄머 공법이라고 한다. 항타 공법, 항타 디젤 햄머. 아까 얘기한 드롭 햄머, 디젤 햄머, 그다음에 바이브로 햄머라고 있는데 바이브로 햄머는 말뚝을 흔들어 가지고 박는 방법인데 흔들어서 말뚝을 박으니까 이게
땅 지반이 단단하면 박히겠어요? 안 박히죠.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그 아주 연약한 지반, 뭐 이렇게 뭐 아직 뭐 모래만 있다든가 뭐 아니면 뻘만 뭐 뻘만 있다든가 이런데 주로 이거는 이제 파일 좀 시트 파일 흑마기 공법에 주로 사용해요. 이것도 시트 파일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시트 파일은 때릴 수가 없으니까 시트 파일은 때릴 수가 없어서 요 밑에 사진에 뭐 시트 파일 뭐안 나와 있는데 때릴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흔들어서 굉장히 연약한 집안에 이렇게 내려서 눈을 박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건 바이브로 햄머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공법이 있고, 그래서, 뭐, 드롭 햄머, 디젤 햄머, 바이브로 햄머, 그 다음에 아빕 공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그 대형 설비로 그, 눌러서 박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누르다 보니까 단단한 집안은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공법이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뭐, 바이브로 햄머만 빼고는 사용하기 잘 않는 공법이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주로 이제, 말뚝 박을 때는 오거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이제 말뚝을 넣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요. 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안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니까 부동치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부동치마가 뭐냐? 부동치마가. 우리가 동치마라는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동치마다 그러면은, 치마는 치마인데, 치마가 가라앉는 걸 우리가 치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치마하는 걸 동치마라 그러고 똑같이 치마하지 않는 걸 우리가 부동치마라 그래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건물이 이렇게 지초가 있으면은 요 사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게 똑같이 그 뭐 만약에 치마가 뭐 이쪽 끝이나 저쪽 끝이나 똑같이 1cm가 치마됐다. 그러면은 뭐 똑같이 치마됐으니까 구조물에 큰 영향은 없을 텐데 한쪽은 뭐 1cm 치마됐는데 한쪽은 뭐 한 5cm 치마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겠죠, 건물이. 기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뭐 금이 가고 나중에 뭐 무너지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부동치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치마가 최대한 이 건물이라든가 기초 공사를 할 때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치마가 생기면은 말 그대로 건물이 뭐 잘못하면 무너지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동치마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생기는 원인을 알면은 그대로 안 하면 되겠죠. 그대로 안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연약한 경우, 그러니까 연약한 경우는 물론 집안이 연약해서 똑같이 치마가 되면 부동치마가 아니고 동치마가 될 텐데 땅속이라는 게 뭐 연약하긴 해도 똑같이 가라앉진 않죠, 건물이. 그래서 연약층일 경우에 부동치마가 발생을 하고 또 경사지반 요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집안이 땅속에 있는 집안이 경사지반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이 하중이 내려받았을 때 뭐 이렇게 경사지가 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아무래도 더 심화가 되겠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모래층이라든가 이질지층. 어느 때는 모래층이고, 어느 때는 안반이고, 뭐, 이런 때는 뭐, 마찬가지로 단단한 안반에는 안 내려갈 거고, 연약한 모래층이라든가 점토층에는 또 내려갈 거고, 또 이런 낭떠러지 같은 경우는 요 낭떠러지 근접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 건물을 그 위에다가 설치했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낭떠러지의 어떠한 영향 때문에 또 이 부동치마가 생길 우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축을 할 경우에 건물을 잘 사용하다가 뭐 증축을 해서 한쪽에 하중을 더 얹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쪽이 무거우니까 더 가라앉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수위 변경. 지하 수위가 변경된다는 의미 뭐냐면은 땅 속에 보면은 지하 수위가 이렇게
항상 지하 수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땅속에 있는 물을 퍼낼 때 지하 수위가 한쪽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흙 속에는 공기층이 있고 물이 있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물이 빠지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대신 공기층이 되겠죠. 공기가 차겠죠. 공기가 차면은 이 흙이 이걸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공기가 차 있는 쪽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지하수를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뽑아내면은 뭐 이런 영향을 또 미치게 돼요. 그래서 뭐 공사하다가 지하 수위가 더 낮아지게 되면은 또 우리가 웰포인트라는 걸 통해서 일부러 물을 또 집어넣어서 지하 수위가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해도 해요. 또 뭐 여기 지하 구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하 구멍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구멍이 이제 이 구멍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뭐 무너진다든가 해서 또 건물이 기울어질 거고, 매운 땅 흙막이 이건 뭐 성토부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제 가라앉을 우려가 많겠죠. 뭐 또 이질 지정,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말뚝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쪽은 콘크리트 말뚝이고 한쪽은 뭐 다른 말뚝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 이쪽 일부 지정, 한쪽은 말뚝이고 한쪽은 그냥 말뚝이 아닌 잡석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도 이제 서로 이 받쳐지는 하중이 틀리기 때문에, 받쳐지는 힘이 틀리기 때문에, 발력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부동침하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 지정을 할 때도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말뚝 기초를 한다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말뚝 기초를 하고 다 그런 공법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이제 부동침하가 생기면은 이제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기울어지고 또 이렇게 잘못하면 무너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아주 유명한 피사의 사탑인데 이렇게 기울어졌죠. 부동침하가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뭐 그때 이거는 뭐 부동침하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건 뭐 잘은 뭐 모르겠지만, 옆에 사진을 보면은 우측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금이 쫙 블럭 벽인데 금이 쫙 가고 이렇게 기울어졌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쪽이 우측이 더 가라앉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금이 쫙 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거의 이제 무너질 것처럼 보이죠. 여기는 아예 이쪽 사진은 뭐 해외 사진 같은데, 이건 아예 이제 무너졌고 넘어왔죠. 건물이 무동치마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건물이 기울어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기울어져서 입주도 못하고 다시 헐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동침하 대책은 일단 연약 집안 같은 경우는 뭐 집안 개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아까 했던 것처럼 반대로 기초를 경질 집안으로까지 그러니까 단단한 집안까지 지지를 해야 되겠고, 독립기초인 경우는 꼭 독립기초라는 건 뭐 기초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또 지중보를 설치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강성을 서로 높여서 이쪽 한쪽에서 덜 받으면은 이게 그 힘이 옆에서 지지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온통기초, 전체 다 기초로 해서 온통 기초로 해서 강성을 높인다든가, 또 이제 뭐 상부 구조 같은 경우 이제 중량 및 하중을 뭐 균등하게 분포시킨다든가. 사실 뭐 이건 좀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집안 가지고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접 건물과 거리는 가능한 멀리하고 평면 길이는 되도록 짧게 한다. 평면 길이가 길게 되면은 그만큼 집안이 기초를 받치고 있는 집안이 서로 틀려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동침하가 일어날 확률도 높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의 중량을 그러니까 건물 중량을 뭐 좀 가볍게 해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집안 계량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기초 지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집안이 이제 연약 집안이야. 그래서 집안 계량 공법을 집안을 계량해야 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집안 계량 공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건설안전공학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긴 한 건데 일단 뭐 알아봅시다. 이것도 여기도 집안 계량 공법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지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뭐 연약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치환법이라든가 안밀법, 탈수법, 다짐법, 뭐 약액주의법, 뭐 이것도 위에 이제 몇 가지 방법 더 있는데 이런 그 집안 계량 공법을 통해서 진해력을 확보해서 그런 액상화 방지하고 뭐 부등침화 방지하고 터파기 공사의 안전성 확보하고 뭐 이런 이렇게 좋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치환공법. 말 그대로 이건 그냥 연약토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고 양질의 흙으로 치환해서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이다. 흙을 걷어내고, 걷어내고, 좋은 흙, 좋은 흙으로 갖다 이제 이제 그, 그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해서 집안 개량하는 공법이다. 근데 여기 규모가 크면 안 되겠죠. 뭐 이게 엄청 넓은 면적이라든가 이러면 뭐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뭐 또 깊대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이렇게 조금 일부 부위가 그렇게 뭐 연약 부위다 그러면 이제 그거 걷어내고 뭐 이제 자갈 깐다든가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소규모의 이제 주로 이제 적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량 대상 심도 깊이가 깊지 않은 곳에 적합하다. 뭐 장비로 이제 판매할 정도는 돼야 되니까 연약층이 3m 이하인 경우에 사용한다. 3m 이하인 경우에 사용한다. 주로 이제 뭐 도로공사든가 뭐 이런 걸 때 일부에 뭐 연약층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걷어내고 거기 자갈층이라든가 자갈 같은 거 모래 이런 걸 갖다 이제 치환해서 다져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강제 치환 있고 굴착 치환이 있는데 강제 치환은 뭐 폭파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라든가 이런 걸 폭파해서 이걸 이제 옆으로 이제 밀려나게 해서 거기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게 하는 방법이고 굴착치환은 말 그대로 땅을 파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 메꾸는 거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 치환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다음에 안밀공법이 있는데 안밀은 우리가 안밀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누르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힘으로 이렇게 압력을 줘서 아주 밀실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안밀이라고 그래요. 안밀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미리 이렇게 눌러서 다져주는 거야. 요걸 우리가 안밀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주로 선행제하 공법이라고 그래서 프리로딩 공법이라고 그래요. 요런 공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 이제 그 집안이 연약 집안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물이 많이 이렇게 과인 간국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 속에 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약 점토층이 있는 경우 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먼저 이제 모래를 깔고 그 위에다가 흙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흙을 덮으면 이 흙이 무게가 엄청나겠죠. 흙이 무게가 이렇게 그 무게로 이 땅을 누르는 거야. 연약 지반을 누르는 거야. 누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누르면은 이제 이 연약 지반에 있는 물들이 이 모래 샌드매트층이라는 걸로 물이 이제 흡수가 돼 가지고 요게 이제 양쪽 가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이렇게 가라앉아 이게 물이 빠지니까 이게 가라앉으면서 단단하게 물이 빠지니까 단단한 층이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프리로딩 공법이다. 선행제하 공법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도로 공사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도로 공사할 때 도로 이제 이걸 쭉 앞으로 도로가 이제 만들면은 이제 이거를 계속 앞으로 이제 흙을 메꿔서 흙을 이렇게
싸서 다진 다음에 그 뒤에 다져지면은 거기다 이제 또 돌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요거를 이제 프리로딩 공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하중을 이렇게 흙을 두어서 그 흙의 무게로 단단하게 만드는 공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수공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웰이 영어로, 이건 이제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 이거 우물을 포인트, 말 그대로 요 보면은, 요 우측 그림에서 보면은, 요거 이제 우물을 이렇게 그 간격별로 웰 포인트를 설정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펌프로 파내는 거야, 억지로.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우물 주변에 있는 물들이 빠지겠죠. 이걸 물이 이렇게 빠지게 함으로써 물이 빠짐으로써 이게 단단하게 집안이 다져지는 역할을 하는 게 웰포인트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아까 뭐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빠지면은 이게 치마가 된다 했죠. 그러면 치마가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아까 부동치마 이 위에 상부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치마가 생긴다 그랬죠. 이런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빠지면은 빠지지 않도록 흙 속에 있는 물이 빠지지 않도록 물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도 웰포인트예요. 이렇게 웰포인트 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물을 탈수하는 공법이다 해서 탈수 공법이다. 웰포인트 공법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연직 배수 공법이다 그래서 이제 뭐 수직의 땅 속에다가 뭐 구멍을 이제 뭐 땅 속에다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 고이면은 물 퍼내는 공법을 이제 연직 배수 공법이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샌드 드레인 공법. 이거 옆에 이제 우측에 사진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 뻘이라든가 뭐 이런 집안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뭐 대규모 그 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때 그 바닷가라든가 강에 그런 때는 워낙 그 집안이 연약해서 거기다 바로 장비도 못 들어가죠. 그런 데는 이렇게 이제 탈수를 해서 이런 샌드 드레인 공법을 해서 이제 단단하게 집안을 개량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냐? 여기서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모래를 깔고 난 다음에 요 포크레인으로 지금 요 주변으로 모래를 계속 대줘요. 그럼 지금 이 장비가 이제 샌드 드레인 장비인데, 이거를 계속 땅속에 이거 모래를 집어넣고 이렇게 박아요. 모래 기둥을 만들어 땅속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이쪽에 모래를 쌓아놓고 이걸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그래서 요 그림과 같이 땅속과 단단한 지방까지 모래를 이렇게 그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박고 난 다음에 모래로 이제 깔고 그러니까 샌드매트를 만들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하중을 위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 땅 속에 있는 연약 지반 속에 있는 물이 이 모래를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러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 모래가 물을 빨아먹어요. 물을 빨아먹으면서 이게 위로 이제 계속 누르니까 위로 올라와요. 빨아먹으면서 위로 올라와서 이쪽 양쪽 가해에 이제 이렇게 트렌치를 만들어가지고 또랑을 만들어서 물이 걸로 흐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면은 물을 이제 밖으로 웨이브로 빼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이거를 이제 샌드 드레인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사질토라든가 뭐 점성토에 주로 다 사용을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이런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주로 점성토에 굉장히 효과가 좀 있죠.
그 뻘층 이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드레인 공법이 있는데, 이거는 모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샌드 드레인이고, 페이퍼가 뭐지? 페이퍼가 종이를 우리가 페이퍼라고 그러죠. 페이퍼. 이게 종이는 아니고, 종이 대신, 여기 탈수용 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종이라기보다도 섬유질, 그런, 섬유질로 된 그런 그 천처럼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걸 땅속에 이렇게 쫙 뭐 이렇게 박아 놓어요. 박아 놓으면은 여기에서 거기 천이, 이 섬유질이 물을 빨아서 이걸 또 다시 물을 끌어올려서 이 주변에 있는 물을 빼서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를, 페이퍼 드레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샌드 대신, 모래 대신 페이퍼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저 넓은 면적을 이렇게 집안 개량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요건 굉장히, 이것도 이제 샌드 드레인에 비해서 뭐 좀 비용 좀 적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런 방법에 서 그 대신 이제 뭐 단단한 집안 개량이 샌드 드레인만은 좀 못하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팩 드레인 공법이라고 있는데, 팩은 말 그대로 우리가 팩을 자루를 팩이라고 그러죠. 자루를 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자루에다가 모래를 집어넣고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케이싱 네 번을 동시에 자중을 압입한 후, 그 안에 자루를 집어넣고 모래를 채워서, 이제 그 자루에서 이제 그것도 모래가 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웨이브로 빼내서 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팩드레이닝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집안 계량 공법은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런 집안 계량 공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샌드 드레인은 주로 이제 모래를 사용하고, 페이퍼 드레인은 페이퍼를 사용한다. 드레인 보드라고 써 있는데, 그 다음에 팩 드레인은 자루를 넣고 그 속에 모래를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사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페이퍼가 좀 덜 들어가죠. 덜 들어가는데, 그, 집안 개량 효과는 아마 이게 제일 떨어질 거예요. 페이퍼 드래그 용법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동 다짐 공법이라고 해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라고 있는데, 이거 흔들어서 진동을 줘서, 다져지는 공법인데, 이것 주로 사질토, 모래 집안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모래를, 무슨 뭐, 채라든가, 이런 데다 놓고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가 쫙 가라앉죠. 이런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같이 집어넣어서, 이걸 이제 흔들면서, 이제 흔들면 다져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골재를 같이 넣고, 흔들면은, 이제 이제 이 장비로 흔들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갈을 넣고 하면 이제 완전 다져지는 거죠. 이게 주로 이제 사질토 집안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다진모래 말뚝도 이건 뭐 아까 뭐 이제 샌드 드레인 공법하고 비슷하고 이것도 땅 속에다가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다. 모래를 집어넣고 기둥을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제 모래가 물은 빨아먹고, 이렇게 또 모래 기둥을 만드니까 이쪽 기둥이 아닌 쪽은 밀실해지게 밀려서 단단해지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것도 샌드 컴팩션 파일이라 해서 모래 기둥,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래 기둥을 땅속에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집안 계량을 보는 거다. 다짐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약액 주입은 시멘트 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말해서. 약액을 넣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멘트 액을 고압으로 해서 땅속에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스며 들어가겠죠. 연약 집안이다 보니까,
뭐 공기층이라든가 물이 있으면은 이 약액을 고압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그 시멘트 기둥이 땅속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요거를 주입이라 그런다. 약액주입이라 그런다. 그래서 요거는 뭐 흑마기 공사 히빙 이게 이제 그 점토질 집안에서 발생하는 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심지 굴착 시 인접 건물의 언더피닝. 언더피닝이라는 것은 기초가 이제 기초 지반이 연약해져서 예를 들어서 옆에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낮아져서 옆에 건물이 부동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그 기초 하부에다가 이런 약액을 집어넣어서 더 이상 침하를 방지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언더피닝이라고 그래요. 이런 언더피닝 공법에 주로 사용하고 토리벽 이건 흑막이 토립한 벽을 토리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토리벽에 뭐 토합 이게 이제 단단하게 해서 토합을 경감시키는 방법. 뭐 그다음에 이제 댐의 기초 차수 뭐 이런 방법 그런데 주로 약액주의법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제 4강이 이제 이걸로써 기초하고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이게 진짜 좀 따분하긴 그런 과목인데, 근데 이제 건설 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하고 철근 콘크리트예요. 기초 땅하고. 그래서 이걸 땅을 모르면은 거기다 건물 질 수가 없어. 그다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를 모르면은 뭐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모르면은 또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니까 뭐 이번 주하고 다음 뭐 좀 더 신경 써서 들어주길 바래요. 자, 그 강의 들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5강 때 봅시다. 수고하셨어요.